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주식 불패 명품 강의 시간으로 돌아온 조아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엇을 걱정을 해야 되고 좀 무엇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명품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전화, 문자, 유튜브 채널 그리고 노란톡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수석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명품 강의해 주실 박원재 수석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명품 강의도 강의지만 강의 자료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오늘도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살짝 들었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자료는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그 내용은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살짝 들었거든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 자동차 산업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걸로. 그렇군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강의 자료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강의 자료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장중의 무료 방송은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교재도 있겠다, 선생님도 있겠다. 나만 공부를 잘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자료 받으시고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억울해요. 네.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2010년 이후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한 10% 이상 괴리가 벌어지는 걸 처음 겪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그다음에 이러한 디커플링은 어떻게 해소될 건지, 원인과 진단, 그다음에 대응 방법 정도를 간단하게 시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수급이 어려워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시장을 볼 때 시장을 바라보는 반석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시장을 분석하는 툴은 만인이면 만인이 저마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시장에 대입하면은 중구난방이 되죠. 그래서 시장을 그래도 방향을 갖고 끌고 가는 거는 제가 이제 기본 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네 가지죠. 유동성, 그죠? 유동성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에 시장이 좋았던 거는 딱 하나였죠. 시장에 엄청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 유동성 자양분을 먹고 올라왔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유동성만 갖고 살짝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게 모든 자산 평가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아예 밑바닥에 깔아놨어요. 제로 금리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금리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투자하는 쪽에 좀 투자를 해라. 그래서 투자처로 가는데 그 여파로 자산 가격도 같이 뛰는 부작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같이 이머징 국가는 외국인이 중요해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환율 자체도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100원대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상수지가 흑자국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환율을 결정짓는 기본 요소는 구매력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서 이제 강세와 약세가 구별이 되는데 최근 상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실적이에요. 실적이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을 바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실적을 기업들이 평균한 EPS, 주당 순이익 이렇게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사상 유례 없을 만큼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작년은 제가 이제 방송 나오자마자 투자 환경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환경에서는 어쨌든 들어가면 다 오른다. 들어가서 기다리면 다 오른다. 그래서 순환하면서 결국은 다 돌아갔죠. 올 들어서 어떤가요? 올 들어서 이제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게 뭐냐면 연준이 그동안 꾸준히 공급해왔던 유동성을 이제 그만하는 정상화 과정을 갖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테이퍼링, 이게 이제 이달부터 실시가 되죠. 그래서 이달에는 150억 불, 지금까지는 1,200억 불을 여전히 시장에 통화를 공급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150억 불씩 일단 스케줄을 잡아서 그럼 8개월, 그럼 내년 6월이면 회수가 되는데 중간에 경로는 그때 한번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50억 불씩 8개월을 할지 아니면 다음 달에 200억, 300억을 할지는 연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금리는 이제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니까 연준의 금리는 아직 안 올렸는데 시장 금리는 막 오르고 있죠. 이미 기대값으로 금리, 채권 시장은 거의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금리가 움직이니까 이제 자산 시장도 조금 경기를 하고요. 환 시장도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상당히 약세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취약한 면이고 네 번째 실적이 대단히 탄탄한 실적을 구가했는데 이제 실적이라는 건 지금까지 실적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실적, 포워드 실적, 내년도의 추정이익이 점차 떨어뜨리는 하우스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 당초에는 연초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50억 수준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지금 한 230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주된 요인은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 그래서 이달에 반도체 가격이 고정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10%.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한 80조 수준은 나오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70조 아니야?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어닝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기대치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이 기대치가 떨어질 때까지 시장은 좀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네 가지가 연초 대비해서 다 흔들리니까 지금 시장이 뚜렷하게 방향을 못 잡고 못 간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미국은 어떠냐? 이제 이때까지를 보면은 똑같아요. 뭐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올 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좀 오른 면이 있고 그런데 10월부터 우리는 계속 기는데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고 이 디커플링이 2010년 이후에 10% 이상 괴리가 나는 처음 맞는 일입니다. 이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건 앞에 나온 설명드린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수급이라고 봅니다. 수급이 문제예요. 수급이 왜 문제냐면 어느 나라 시장이나 시장의 플레이어는 보통 참여자가 다 같지가 않아요. 이 시장에 10,000명이 거래를 하면 그 10,000명 중에 일정 부분은 나는
이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낙관론을 갖고 좀 길게 보고 투자할 거야라는 장기 투자자가 항상 있어요. 장기 투자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단타를 치거나 모멘텀을 쫓아다니는 돈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 이게 어느 하나나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조금만 모멘텀이 보일 때 하방으로 공격을 통해서 그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활용을 하면은 이 장기 투자자가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그래서 그걸 잡아주면은 단기 투자자가 적당히 하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장기 투자자가 없어요. 보통 가격 결정권자라고 하면은 기관과 외국인을 가격 결정권자라고 합니다. 마켓 프라이스 메이커라 그래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프라이스 가격을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가격을 만들려면은 이 하루 동안의 흐름도 그렇지만 좀 장기적인 기준에서 매수 플랜이 나와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피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 가격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을 용납 못해. 그래서 EPS 증가하는 걸 우리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식을 꾸준히 바텀업하면서 사들어간다면 이 기관은 가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이 이제 장기 투자자가 되려면은 좀 장기 성향의 기관, 그러니까 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뭐 이제 은퇴 자금을 얘기하는 이런 그 펜션들의 자금들은 대체적으로 긴 안목에서 이렇게 사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국가도 이렇게 그 펜션 수요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이 장기 락바텀을 잘 잡아주는데 국내에는 그러한 기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아쉬운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틈을 이용해서 특정 세력이 힘을 너무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첫째는 현물 비중이 높아요. 35%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 이상 갖고 있는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30% 이상 갖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은 서로 복잡계로 연결돼 있어서 이 현물, 우리가 거래하는 걸 주식을 현물 시장이라는데 이 현물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게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물은 뭐냐 하면은 원래의 기능은 이 현물을 갖고 있는 기관이 시장 변동성이 생길 때 야, 이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현물, 주식을 팔 수가 없으니 이 위험을 좀 해지하는 차원에서 선물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선물을 매도를 한 다음에 이 매도를 통해서 시장 위험을 회피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선물 시장을 거래하는 요인은 세 가지로 거래를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해지 기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측에서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만기일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만기를 정해두고 가기 때문에 선물은 이제 대체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 둘째쯤 목요일을 만기로 잡는데 그러면 만기에서 다음 만기까지는 이론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선물 가격은 이 3개월 후의 가격이니까 이 3개월 동안의 시간 가치와 금리 이자와 뭐 이런 걸 다 더해서 합리적으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좀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이게 현선물 차이가 이론 가격보다 벌어지게 되면 이건 그 차익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매매라 그러는데 그러면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는 이걸 차익 거래라 그러는데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면 어떤 특정 주체가 힘을 가지면 안 되고 누가 이거를
시세를 조작하려면 강력하게 막아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선물 시장을 그냥 외국인이 통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를 하려면은 이 세금을 매기면 차익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매기잖아요. 현물에서. 근데 과거에는 기관에 면세를 해줬는데 이걸 2011년도부터 과세를 하다 보니까 국내 기관은 차익 거래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완사이드로 왜곡되다 보니까 이제 우체국에다만 이걸 다시 비과세로 해줬는데 한시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을 외국인이 그냥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거의 외국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문제를 갖고 오느냐 하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합당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전략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거래를 보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물 계약을 이렇게 뚝 때려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거래를 합니다. 이게 계약수로 좀 보겠습니다. 계약수로 보면 수량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외국인이 선물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를 만계약 단위로 해요. 그죠? 이게 보통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만계약이면은 이게 조입니다. 조 단위를 샀다 팔았다를 한다는 건 일반적인 행태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 앞선의 내용을 보면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쭉 갑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매도를 하거나 그런데 이게 매도를 하거나 근데 이렇게 샀다 팔았다가 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 합리적으로 야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짤짜리를 친다라는데 위아래 가둬놓고 가두리 전략을 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요새 우리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선물 계약에 의해서 시세가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런 구간은 개인 투자자가 아주 골병 들기 딱 좋은데 이 특히 모멘텀을 바라보고 흐름을 쫓아가는 투자자가 이 역사이클에 걸리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은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번 이렇게 이거 AI 기계로 대체로 돌릴 텐데 돌리면 꽤 꾸준히 돌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계속 이런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럽니까? 모릅니다. 외국인 마음이에요. 외국인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급의 출발점은 뭐였냐면 대한민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연동을 받는데 최근에 중화권 시장이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이슈를 양산했죠. 규제부터 출발해가지고 헝다의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원자재 쇼티지 문제, 전력난 문제, 심지어 요새 요소수 문제까지 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이슈를 양산하는데 그 이슈에 중국 시장은 개방이 안 돼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는 성강통, 후강통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지 모르지만 중국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자산 배분의 변동을 좀 해지하고 싶은데 중국은 못 건드려요. 오히려 중국은 지금 한 60조 정도 매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대로 대한민국은 반대급부로 타격을 받는 그런 현상이 좀 안타깝게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이 이제 하나하나 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고 두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내년도에 어닝이 떨어지는 걸 감안해도 국내 시장은 지나칠 만큼 디커플링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싼 상태는 맞습니다.
굉장히 싼 상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 계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뭐 50% 수익 났다라면 그냥 기본한 정도, 100% 났다라면 역시 주식시장이야. 뭐 이렇게 들어오고 최근에 자산시장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장도 이미 1,000조를 넘어 2,000조를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연간 뭐 한 20-30%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야, 뭐 그걸 하려고 투자를 합니까? 라면서 굉장히 쫓아다니는데 한번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투자라는 게 결국 평균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을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평균을 회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했던 당초의 목적, 물론 신분 상승의 욕구, 부동산 가격을 따라잡고 싶은 욕구 이런 걸 다 반영돼서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주는 것도 많지만 중요한 거는 이쪽 시장은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이 변동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마지막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관리를 하고 가지 못하면은 중간에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 한 방에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또 원점에서 출발해야 되는. 이걸 반복하는 시장이 이 자산 시장이다. 그래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맞는 전략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게임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변동성에 있어서 내가 수익 날 생각만 하지 말고 이 포지션에서 내가 입을 수 있는 변동성에 의해서 충격받을 수 있는 얼마의 손실이 가능할까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면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의 변동성을 그래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오늘 시장이 요새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네. 또 이럴 때 관리를 잘못하면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알게 모르게 계좌 망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도 시간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3번 엇박자 나면 저건 계좌는 다 없어집니다. 그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누르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큰 그림으로 전략을 전체적으로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목표를 이뤄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출발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자동차 산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블랙라벨에서 이제 섹터별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 분이 모여서 좋은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이거를 이제 결론을 딱 낼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블랙라벨 이후에 첫 시장이라서 네. 어제 시황을 좀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종목도 한번 순환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드린 말씀이니까 오늘 한번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미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자동차 산업은 1920년도에 생겨서 100년 동안 변화가 없었죠. 엔진 개발이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엔진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좀 고급 차종은 세단이고 좀 저가품은 그냥
좀 마력 작은 걸로 해서 가격 차별화만 있었지. 그래서 이제 브랜드명을 중요시하고 명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차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 나머지는 따라가고 뭐 이런 형태로 100년을 갔는데 이게 갑자기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하면 단순하게 기계장치의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라는 아주 그 인류 문명사에 있을 수 없는 새로운 변혁기의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율주행이 아주 먼 미래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와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도래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자동차는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드라이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는 공간이 이동수단 앤드 사무공간 앤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전자 디바이스로 변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변혁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산업은 완전히 변합니다. 자동차 이동 방식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다가 이제 커넥티브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은 그저 한 1000조 시장에 머무르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팔아서 마진을 남긴다는 게 두 자릿수 남기는 건 아주 명품차나 남기는 거고 이를테면 뭐 2, 3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봐야 마진이라는 게 한 자릿수, 한 4%, 5% 이렇게 마진을 보니까 이건 그냥 전형적인 제조업이에요. 아주 명품 2, 3억짜리 롤스로이드 이런 차를 팔아야 마진이 좀 남는 거고.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면 서비스 판매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늘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동수단을 가짐으로 해서 이게 디바이스가 되면 마치 휴대폰이 세상의 모든 디바이스를 통합시켰듯이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자동차가 운전이라는 영역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안에서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죠. 사무도 볼 수 있고 엔터도 누릴 수 있고 이 안에 개인적인 공간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곧 새로운 산업이 되죠.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그 OS를 가지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앱 결제, 마켓을 장악해서 완벽히 공고한 플랫폼을 만들었듯이 자동차라는 공간의 OS를 누가 잡을까요? 자, 이게 또 하나의 상태고 자동차라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보다 몇십 배의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2,000조입니다. 2,000조의 시가총액의 대부분은 플랫폼의 가치예요. 그런데 애플이 추적하는 데이터와 앞으로 자동차가 갖고 가는 데이터의 양은 비교가 불가하겠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런 그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새로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커머셜도 나오게 되고 자, 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경 이 추정치인데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확장될 산업을 몇 경으로 봅니다. 최소 1경에서 심하게는 3경까지. 그러면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걸 누가 선점할 거냐? 이 스타트 라인에 지금 서 있는 거니까 사실 투자자는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첫 주자가 나온 게 이 전기차의 아주 일부분, 배터리 산업에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고 있죠.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를 사실 작년에 제가 밀어서 우리 이제 뭐 가족방이나 이게 계속 사실은 몇 달 전까지 끌고 왔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 팔고 없습니다만. 그런데 2차 전지는 자율주행 전 단계의 전기차로 가는데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의 2차 전지만 갖고도 그 정도의 지금 퍼포먼스가 났는데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오고 공유경제가 들어오면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그게 무슨 뭐 몇십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시일에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계속 눈을 띄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초입에 잡아야 됩니다. 2차 전지도 출발은 2008년도에 한번 원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업이 성숙이 안 되니까 깔아앉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캐즘이 터졌죠. 그래서 이제 침투율이 4%입니다. 전기차가 4%예요. 궁극적으로는 유럽에서도 모든 국가가 2030년, 35년까지 전기차 침투율을 50%로 하겠다는 탄소 중립 이행 공약을 다 내놓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도 여전히 끝난 게 아니라 쉬었다가 가고를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져서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이고, 자율주행 다음엔 공유로 가는데, 공유로 가면은 이거는 그냥 뭐 데이터 양산소가 됩니다. 데이터가 양산이 된다는 건 모든 커머셜이 거기에 붙는 거고 플랫폼 가치가 거기에 붙는 거고, 어쨌든 그러한 형태로 자동차 산업이 변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그러면 뭘 자율주행이라고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완전 자율주행 레벨 5가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레스트 마일. 그러니까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AI가 목적지 얘기하면은 그냥 차가 알아서 이동하는, 도로상에 차 혼자 다녀. 그러면 지금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게 뭐죠? 직장 복귀하지 않는 트럭 운전사를 구하지 못해서 물류대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모두 기계가 하는. 그런데 이제 이건 완전 주행이고, 레벨을 보면은 레벨 0은 자율주행이 전혀 없는 차를 0입니다. 레벨 1 상태는 차선 이탈 경보만 해주는 거, 차선 가는 거. 그 다음에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아주는 거, 속도 조절 정도 하는 걸 레벨 1입니다. 레벨 2가 핸들까지도 이제 살짝 놔요. 핸들도 잡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간가속도 하고, 이제 운전사가, 이제 그렇지만 운전사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레벨 3부터가 이제 애매한 상태의 자율주행인데, 조건부로. 대체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이제 운전자가 수동전환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게, 테슬라는 지금 레벨 3에서 레벨 4로 가는데, 자율주행이라는데,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으로 불러도 됩니까 하면 아니라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보험적으로도 책임의 규명 때문에 이게 제도 정비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지금 주변 정리가 안 돼서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나 보험이나, 결국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도 자기가 설계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정말 다 바꿔요. 그래서 지금 여러 빅테크도 하고 뭐 현대차도 하고 이거 다 하는데, 결국 누가 이 표준 기술을 만들어서 이 자율주행을 선점하느냐,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이 안에 기술 진보가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왜냐면 OS가 당장 문제죠.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은 애플 진영의 애플 그 웹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 앱 딱 두 개로 이제 통일이 됐죠. 근데 지금 자율주행은 테슬라만 독자적인 OS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리눅스나 이렇게 OS를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OS를 누가 표준으로 선점하느냐가 지금 엄청난 전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이게
새로 시작할 때는 정말 표준 기술이 중요해요. 이제 호환성 강하고 누구나 쓰기 편하고 호환되게 만들면 그걸 쓰겠죠, 후발주자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각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난 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뭐 이 몇천 원짜리래요. 몇천 원짜리.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것 브레이크 페달에 그냥 장착해서 들어오는데 이 MCU가 어떤 건지 몰라요. 이 만든 제작한 데서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못 만드니까. 각 부분에 근데 이게 정말 싼 건데 그래서 이거를 통합으로 만들면은 그냥 중앙 통제 장치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플랫폼 통합입니다. 이런 걸 앞으로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외부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차량과 차량, 이 위성 이런 게 다 커넥티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율주행이 되는데 이쪽 연결도 커넥티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또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각자 개발하는데 누군가 표준 기술을 만들어서 통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통합하는 회사가 결국은 지금의 구글이나 애플, 전 세계 지금 빅5에 다 들어가 있는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이들이 스마트폰 나오고 15년 만에 세상의 중심에 섰죠. 전 세계 상위. 빅5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이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시장에서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율주행 통합 시스템을 만들 거다. 각 자동차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 우리가 빅테크하고 협업이 필요하냐 하면 빅테크 기업이 이런 걸 이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기계장치만 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빅테크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빅테크 기업은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할 거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플랫폼에 이 디바이스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결합 형태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수많은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는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대단히 앞서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회사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서로 개발해서 어느 순간에 접점을 만들 겁니다. 그게 결국은 표준 모델이 돼서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어떤 새로운 형태. 테슬라는 그걸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 달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후발주자가 테슬라를 열심히 추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조사 하면은 신차 만들어서 고객한테 팔면 돼요. 그래서 생산 인프라를 왜 요새 라인 잡으면은 야 여기는 무슨 뭐 소나타 전용 라인이에요. 그랜저 전용 라인이에요. 해서 플랫폼을 딱 잡으면 여기는 그 플랫폼만 쭉 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현대차의 eGMP, 전기차 정령, 아이오닉 5의 전기차 정령 플랫폼을 왜 중요하게 보느냐면 이 플랫폼 정령 라인을 갖췄다는 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자체적인 플랫폼 규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테슬라 외에 eGMP 전용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갖춘 거는 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대행에서 현기차는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다.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는 그냥 일부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사업자가 돼서 고객도 이게 우버 같은 공유 자동차 회사가 고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테슬라가 뻥 점프한 게 그 렌터카 회사에서 10만 대 주문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테슬라에서 야 우리 계약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만 대를 우린 산다 했는데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 야, 이거 홍보해도 막 모자랄 판인데 야, 계약서 사인 안 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희 아니래도 다 판다. 우리는 테슬라는 지금 딜러를 통해 파는 게 아니라 예약 판매예요. 예약 들어오면 공장 가동해서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바뀐다. 그리고 OS나 이제 컨텐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자동차라는 게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면서 이 안에 이제 넷플릭스가 고민하는 그런 컨텐츠도 집어넣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뭔가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자동차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세상에 자동차 제조사는 이렇게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빅5를 보면 10% 이상 점하는 걸 보면 누가 말해도 도요타, 폭스바겐이 양강이죠. 도요타, 폭스바겐이 양강 체제였고 그다음에 미국의 GM이 미국 북미 시장에서 강자, 그다음에 일본의 닛산, 현대 기아가 나름 이렇게 빅5에 들어갑니다. 연산 한 700만 대 정도 플랫폼을 갖고 생산하기 때문에 빅5에 들어가고 나머지 여타의 이제 니치 마켓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뭐 선호하는 차 아니면 지역의 고용이나 이걸 책임지기 위해서 유럽의 일부, 중국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테슬라가 이제 1%예요. 전 세계 차를 한 1억 대 보면은 테슬라가 한 100만 대 이렇게 보는데 이 1%가 차세대를 선점했다 그래서 나머지 전 자동차에서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테슬라를 못 따라갑니다. 테슬라는 지금 1,400조예요. 도요타가 지금 한 270조 되나? 자동차 회사 제일 기존에 100년 동안의 강자가 270조인데 테슬라가 지금 1,400조 가는 거는 아까 제가 전해드린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테슬라가 이미 선반영해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한 90만 대 판매할 텐데 90만 대 판매하는 테슬라가 여타 뭐 1,000만 대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보다 이렇게 월등히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깃발을 꽂았구나. 선도적 위치를 확실히 하는구나. 이걸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빅5들이 테슬라 근처만 가고 어차피 이건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현기차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장기적인 그림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떠냐?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올해 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를 달라내는데 인도를 못해요. 생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생산 차질이 올해 한 1,000만 대가량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8,500만 대 인도할 줄 알았는데 한 7,600만 대 이렇게 인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판매하면은 비용이 딜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딜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딜러 비용이 미국에서 이제 현대차가 이 딜러 비용을 많이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 높아지고 평균 단가 높아지고 그래서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매출액은 늘어나고 이익도 지켜지는 게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대응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용 라인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외 대응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유럽 대응이 시작되고요. 23년에는 알리바바나 오하이오에 있는 공장에서 현지화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렸던 중국 시장도 대응을 하고 이제 일본 시장까지도 노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기차의 아이오닉 5 모델 중심으로 해서 해외 전략이 출발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은
지금 현기차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싸죠, 많이. 그래서 이러한 증설 부분이 지금 기대치보다도 전체적으로 수출 부분이 높아지고 있고 당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이제 잘 적응이 되면 25년에 당초 10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각했는데 중간 라인이 미국 잘 되면 170만 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220만 대 이렇게 이제 적응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각 자동차 회사마다 이 전략 대응들을 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북미 쪽이 좀 강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당연히 넘버원이고 GM, 폭스바겐도 쫓아갑니다. 중국 업체 BYD도 많이 쫓아가죠. 그런데 현기차가 못지않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차는 지금 자동차 회사 중에서 빠지지 않는데 프리미엄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미국에 있는 GM이나 포드만 해도 PBR 밸류로 한 2.0배에서 2.5배 이 정도 갑니다. 전기차 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여기 나오는 BYD나 이런 회사들은 뭐 PBR 밸류로 수십 배 밸류를 받아요. 근데 현기차는 지금 1배수가 안 되잖아요. 0.8 뭐 이 정도 받고 있으니까 글로벌리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좀 억울하다는 게 그겁니다. 모든 중간재 산업이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를 당연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꼭 당연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급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 수급이 좀 바뀌는 구조가 올 수 있도록 좀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이 이게 얼마나 큰 열풍인가요? 이게 좀 승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 되면 결국 제조업의 자본 조달을 아주 싸게 잘할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국민 경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본시장이 성장을 해야 이 자본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국부의 증가, 그다음에 보상체계. 사실 일 잘해서 보상받는 게 스탁옵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면은 사실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얘기해 봤고요. 자, 이러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어떤 순환 로직으로 돌아가서 할지 기업별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 요거는 내일 10시에 공방 시간을 통해서 한번 쭉 시간 닿는 대로 지금 어떠한 평가 위치인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게 바로 이 기업 혹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 이야기는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강의 자료 지금 받고 싶으신 분들 빨리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강의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노란톡은 늘 열려 있으니까요. 같은 번호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수석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